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사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단체들은 한 명이라도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겐 사형 선고라면서 제자에게처럼 환자에게도 애정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대장주라 불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상과열은 아닌지 정부 당국의 준비와 대응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참 심각합니다. 이제 의사들의 선생님, 교수들의 집단 행동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예고를 우려하고 또 비판하는 입장문을 13일에 발표했는데요. 자, 한번 읽어드리면 한 명이라도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사형 선고다. 제자에게처럼 환자에게도 애정을 가져달라. 7개 중증 질환 단체 연합회예요. 저기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어느 집안에서도 이런 환자들을 경험하고 당사자든 가족이든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지금 의대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절박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의대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의대생 제자들에 대한 스승이면서 바로 이런 중증 환자를 포함한 환자들의 생명을 나름대로 치유해주는 의사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제자 사이에서 이제 의대 교수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가 중요한데 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스승에게 있어 제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마는 환자라는 존재와 제자라는 존재를 등치시킬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의대 증원과 관련한 논란이 장기화되고 이제는 선생들까지도 나서서 지금 이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중증 환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태를 장기화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장기화를 암시하는 교수들을 개탄해하면서 그래도 환자들은 지켜야 된다라는 의사 기본의 철학,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몸소 실천해달라라고 절규하며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입장문에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요약해서 소개했습니다만 한 명이라도 의대 교수가 환자 곁을 떠난다는 것은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자, 이 부분이 큰 울림을 지금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실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중증 환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 환자뿐이겠습니까?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 그 정부와 지금 그 의료인 간의 이러한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갈등의 바깥에 있는 제3자로서는 굉장히 불편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증 환자라든지 또 앞으로 사람들은 아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당장 피해자가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상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의대 교수진,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 그 제3의 협상안이라 그래서 타협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역시 의대 교수이고 의료인이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계속하세요.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49대 51에서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은 49.9대 50.1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지. 네.
이게 제로섬이 아닙니다. 한 100대 사람에게 0은 절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1년 뒤에 그 의대 증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체가 협상에 대해서 너무 이 의대 교수님들이 잘 모르시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그런데다 본인들의 본연의 의무는 이 중증 환자를 포함해서 환자들의 생명을 치유하고 구하는 일이라는 그 기본적인 소명을 잊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제화하면서 정말 더 기본적인 소명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망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대생들 중에 먼저 집단행동에 들어간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의 그 한림의대생들은 지금 유급 시한이 14일로 도래했습니다. 물론 당장 집단 유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교수들도 자, 이제 유급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직서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등이 다시 지금 논의를 한다는데 어떤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정부에게도 똑같은 조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유급 시한이 14일로 다가왔다. 이제 굉장히 이제 거의 그 벼랑 끝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벼랑 끝에서 어떻게 회귀하느냐. 그런데 서로가 체면을 잃지 않고 탈출구 내지는 출구를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대 교수들이 지금 이제 협상안 중에 의대 증원 1년 뒤 결정 제안이 나왔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1년 뒤에 결정하면 그때는 이런 식의 분쟁이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지금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민들도 환자도 그리고 상당수의 의사들도 같은 입장이에요. 증원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단지 그 숫자가 몇 명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의료계에 만연돼 있는 특정 과에 집중되는 현상과 수가 문제 이걸 어떻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해소하느냐의 문제라면은 오히려 지금 그 부분은 저는 납득이 가요. 제3자, 그러니까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도 아닌 객관적인 제3자가 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하라. 이것까진 좋은데 증언을 1년 미루자? 이거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4일이 되기 전에 의대 교수들이 14일은 이제 뭐 지나고 있고요. 네. 그렇네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는데 신속하게 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화로 출구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중증질환자연합회가 서울대 의대교수협의회의 그 의대 증원 1년 뒤 결정하자 이 제안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의료계 주장만 담은 협상안을 정부가 들어줄 것 같지 않다. 또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 1년 후 증원이 결정되면 집단행동 그때 가서 안 할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느냐?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중증질환제 연합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사 측 그리고 정부 측을 다 고려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됐든 정부가 됐든 먼저 대화를 제안하되 1년 뒤 증언은 말이 안 되고 지금 최근 그래서 의대 교수들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증언을 1년 뒤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단기적으로 2,000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타협 가능한 선에서 올해 그 증언을 하면서 동시에 제3자로 하여금 정확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대안이 무엇인지를 조사 연구하도록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증 질환자에 속한 이 사람들은 급한 불이에요. 급한 불. 네. 이것부터 꺼야 한다라는 그러한 문제의식과 그러한 어떤 행동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국민들 중에 이 중증 질환자 가족이나 환자분들에게 위로와 그다음에 대책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네. 중증질환자연합회 중에 한 단체인 한국폐암환우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으로 가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도 하죠. 제네바 선언의 이 문장이 담긴 현수막을 들고 항의를 했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죠?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걸 현수막으로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씁쓸하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히 중증 질환자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암 환우일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는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하루 이틀에 뭐 수술만 한다고 낫는 그런 질환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돌봐줘야 되는 환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떤 의료계의 이 증언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나서 제대로 된 그 검사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또는 어떤 약물 치료라든지 이게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이건 진짜 굉장히 그 절박한 상황으로 그냥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대형 병원들이 적자에 시달려서 간호사들에게 뭐 무급 휴가를 가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형 병원들은 전공이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해왔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이 대형 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른바 강소, 작지만 강한 전문 병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 전문 병원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 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한 총리의 얘기. 병원 크기나 병상 수가 아니라 중요한 건 실력이다. 빅5 등 이 대형 병원들이 지나치게 전공의들에게만 의존하면서 또 이 전공의들을 혹사시켜서 이익을 내어한 게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소 전문 병원, 지방에 많죠.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에도 강소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그런 그 전문 병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필요한 수술을 받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대형 병원이 전공의들을 혹사시키면서 강소 전문 병원으로 가야 될 환자들을 지나치게 많이 흡인하다가 보니까 오늘날의 사태가 더 커졌다라는 논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 대형 병원으로 가는 환자들은 자기 발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강소 전문 병원보다는 그래도 대형 병원이 낫겠지라는 심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단단한 강소 전문 병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강소 전문 병원을 좀 더 키워주는 그러한 그 정책을 내겠다라는 것이고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동네 병의원이 있을 것이고요. 또 종합병원이 있을 것이고 상급 종합병원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 각자마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이제 간단한 검진 같은 건 동네 병원에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증 환자는 이제 종합병원. 그거보다 더 중등의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정말 연구를 하고 정말 그 어떤 그 치명적인 그런 환자들과 관련한 그런 어떤 수술 내지는 그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형 병원이 하면 되는 그러한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급한 불이 있다라는 거. 급한 불에 대해서 정부도 지금 먼저 지금 그 대형 병원의 그 교수들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득과 더불어서 대안을 모색하면서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만이 아니라 전문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전문병원의 수가를 대폭 인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 선도 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 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개 내지 4개의 의료기관을 필수 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합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 병원 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이 전문 병원에 지원과 힘을 더 실어줘서 대형 병원 쏠림 현상과 전공의 과다 의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병원 체계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 병원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표상으로요. 중증질환, 경증질환. 자, 말씀하신 1차 병원이 전국에 35,700개. 이렇게는 맞나 싶으신데 저 정도 됩니다. 2차 병원이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해서 3,400개. 이른바 상급 종합병원, 빅5 등등 뭐 알려진 대학병원들이잖아요. 이런 데가 45개. 여기서 저 허리가 되는 병원 중에 권역별로 서너 개를 좀 집중 육성하겠다는 거죠? 네. 그 1차 병원이 이제 동네 의원이고 그다음에 2차 병원으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3,400개나 되는 만큼 그 병원들이 활성화되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환자들이 이제 그러한 그 상급 종합 내지는 전문병원,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 상급 종합병원의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 지금 또 그런 전문 병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화해가지고 네. 뭐 뇌신경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또는 뭐 그 산과 부인과 불임을 또 이제 치유한다든지 그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로서는 이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허리를 단단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 중진료권별 서너 개의 의료기관을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 전문병원을 지난 11일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명지성모병원이었습니다. 자, 2차 병원이지만 뇌혈관 질환 전문 병원으로는 뭐 아주 유명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한 총리가 이런 전문 병원 앞으로 좀 키우겠다. 상급 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으면 이런 데가 더 실력이 커지고 좀 환자들도 믿고 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보면은 어디가 아프거나 검사를 받으면은 이제 동네 병원에서 그 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상급병원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전문 병원으로서 2차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기고 네. 또 그곳에 이제 실력 있는 의사가 포진하게 되면 그 실력 있는 의사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제 수가를 늘려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장기 계획으로 사실은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천의 세종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차 병원이지만 심장 관련 분야에서만큼은 그 실력이 빅5 병원에 못지않다. 실적과 그 실력이 쟁쟁하네요. 네,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21개 전문 센터가 있어서 빅5급이다 그래요. 그래서 심장 이식 또 인공 심장 수술 건수도 거의 뭐 수도권 5위하고 그 맞상대할 정도로 그리고 생존율이 100%나 되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급 종합병원보다는 수가가 네. 낮다 이거죠. 근데 그런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 그러니까는 그런 지역의 상급 대형 병원은 아니지만 실력으로 그 증명을 하는 그런 병원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네. 올려주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사례로 지금 인천 세종병원을 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꽤 있어요. 꽤 많죠, 있고 지역에. 지금도 이제 그런 병원을 찾아가는데 그러다가 막상 중증이다 그러면 또 상급 대형 병원을 찾아가는 예들도 있죠. 그 관행을 네. 이제 깨려면 네. 오랜 시간과 끊임없는 노력이 경주돼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 시작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고 중요하다. 근데 지금 급한 불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자꾸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의료 공백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부는 경증 환자의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던 행태가 개선된다면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이른바 이 유행한 용어가 있어요. 걸어 들어오는 환자, 영어로 워킹 환자는 제발 상급 종합병원 이머전시 응급실에서 받지 말자는 거죠.
근데 이것도 걸어 들어오는데 중증 환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은 당신은 걸어 들어왔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지라든지 급성 심근경색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상급 대형 병원의 응급실에 들어와서 이제 그 생명을 구해야 되는 근데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개 이제 구급차나 침대, 그러니까 이게 이 들컷에 실려 오니까. 네네. 그래서 이 접수 받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의료진의 그런 어떤 그 판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심각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데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갑갑한 것이 그러면 여태까지 심지어는 응급실에 들어오는 사람을 순서대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아니 이건 진작에 개선이 돼야 돼. 이걸 정부가 이렇게 개선하겠다 그래서 개선한다면 의료진도 반성할 일이 상당히 많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번 의료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분야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13일부터 한 달간은요. 대형 병원들이 환자를 1차나 2차 병원으로 이동시키면 즉 전원을 시키면 구급차, 앰뷸런스 이용료를 모두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월 13일 오늘부터 1개월간 상급 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차 내지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네, 정부는 이뿐 아니라 응급실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응급 의료진의 배정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배정 지원금이라는 게 있답니다. 네, 그래서 그 배정 지원금을 7만 원씩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응급 의료 기관이 중앙 또는 긴급 대응 의료 상황실을 통해서 이제 배정된 응급 환자를 진료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정한 것에 대해서 7만 원씩을 이제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고생하니까 네, 좀 여러분들이 이번 사태를 네. 좀 풀어내는데 힘드신데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좀 더 고생해 주시라 그런 의미로 좀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됩니다. 한시적인 거니까 지금 그 응급실 상황이 점점 긴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3월 말이 되면은 완전히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배정 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든 먼저 대화의 손을 벌린다 그래서 그게 이런 상황에 패자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정말 국민들과 아까 그 절규하는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힘주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기를 드는 게 꼭 항복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정말 환자들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사람이 솔로몬 재판 생각도 제가 좀 저도 납니다. 방금 그 생각을 네, 했어요. 솔로몬 예. 왕이 이 아이를 칼로 칠 때 몸으로 막은 사람은 친엄마 아니에요. 친엄마였다.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하던 푸념이 있죠. 주 80시간 넘게 근무하면서 내가 의대에 나오느라고 죽을 고생했는데 편의점 시급보다 못한 급여를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죠. 네, 그래서 전공의가 연속 근무하는 것이 그 주 36시간을 24시간으로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라는 것이고 수련비를 매달 100만 원씩 그 지원하는데 이탈한 전공의는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대본은 지난 1월분부터 소급해서 일괄 지급하겠다. 이번 달에 일괄 지급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특히 이제 기피 과목인 소아 청소년과 있잖아요. 이런 데를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원자, 소아 청소년과 지원자도 좀 늘려야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지금 전공의를 위한 그런 그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도 문제인 게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 그러면 또 그건 반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호 모순된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이거를 중간에서 타협
연합해가지고 지금 합의를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주장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협상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들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자, 보건의료 노조 그리고 환자 단체들은 의사들의 병원 복귀와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100만 명 서명이 1차 목표라고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지금 전공의가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다 보니까 피해 신고가 1000건이 넘게 들어와서 1100건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의료진이라든지 또는 이런 환자 단체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죠. 환자는 지금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고 네. 소위 보건의료 노조의 노조원들은 자신들이 의사도 아니면서 업무의 그 강도가 더 세지는 거 아닙니까? 부하가 많아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서명 운동까지 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특히 그 의사들을 지도하는 의대 교수님들이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 제안을 한 것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공공선을 그래서 의사들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사에다 선생님이라고까지 하죠. 단순히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자, 골든타임이 지금 시시각각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를 생각하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정우김 전 의원과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가상화폐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개당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지만 이제 1억 원을 안정적으로 돌파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가상화폐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데요. 각종 화제도 만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People are bullish on Bitcoin. I think they're also bullish on the broader asset classes. So absolutely, I would expect they. 네,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1억 원을 찍었다 또 내려갔다 했던 비트코인 가격. 방금 전에 또 보니까 1억 원을 안정적으로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외국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더 비싸다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작용하고 있어서 한국 열기가 더 뜨겁죠? 그렇습니다. 지금 13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국내 거래소에서 1억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바이낸스에서는 9,500만 원, 7%가 차이 정도 나는 가격대예요. 한국이 7% 더 비싼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1억 원대가 넘는 이 비트코인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지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졸부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8년 전에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1억이 넘는 네. 정말 천문학적인 어떤 이익을 남기잖아요. 그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이 있긴 한가 싶긴. 저 이제 어제 저녁에도 최고의 가정에 갔었는데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뭐 많지는 않지만 10개에서 20개 정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지금 대박이 난 거죠. 200만 원에 10개만 샀으면 2천이죠. 지금 한 개에 1억이 넘으니까 10개면 얼마입니까? 10억이네요. 10억이잖아요. 네, 아파트 한 채 됐네요. 그래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 그 관련자가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사러 간다 하는 자랑을 하기도 했죠. 네. 자, 6개월 만에 뭐 이렇게 뭐 많게는 수십 배가 오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4월부터 세계적으로 이른바 반감기, 이게 무슨 핵분열은 아닌데요. 이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찾아오면 더 올라갈 거다.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네, 반감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걸 채굴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굴을 하는데 이 가격대가 이게 절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사실 유통량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를 지나면서 지금 매년 한 4년 간격으로 반감기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비트코인의- 올림픽처럼 오네요. 4년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건데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전문가가 4억 원대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에 4억 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변동성이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편성을 했을 때 급락하는 경우에는 정말 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비트코인의 안정성이라는 게 있지만 결코 변동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전문가의 분석도 귀담아 들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 들어가면 4배 먹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건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시라. 그렇습니다. 뭐 1억 넣으면 4억 넣으면 누가 그 투자 안 하겠어요. 네. 그러나 조심할 곳은 있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군요. 네. 자, 미국과 영국 정부의 가상화폐 펀드 승인에 이 공급 물량, 방금 말씀하신 반감기가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정말 오르는 건 더 오를 거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가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classic supply and demand. Demand is booming. We had the spot Bitcoin ETF approved in the US just over 6 weeks ago. Bitcoin is, by far the biggest cryptocurrency. It's the oldest, it's the most established. If people are bullish on Bitcoin, I think they're also bullish on the broader asset classes. So absolutely, I would expect a trickle-down effect, if you like, of this positive sentiment into the rest of crypto. And as I say, 네. 자, 이분은 낙관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낙수 효과 이것도 생길 거니까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말씀드렸지만 출렁거리면서 올라가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긴 합니다. 3년 전에 이런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인데요. 비트코인을 나라의 법정화폐로 지정했습니다. 그랬다가 가격이 영 신통치 않아서 이 사람 권좌에서 밀려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대통령 그야말로 국가적 영웅이 됐다죠.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 43세 됐죠. 42세. 그런데 이 대통령이 최초에 법정 통화로 지정을 했다가 60%의 마이너스, 소위 말하면 이 실패한 상황으로 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이 급 상승을 하게 되면서 70%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해외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기부를 하게 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형태고요. 지금 비트코인을 최근에 1,598억 원을 구입을 했는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살바도르 국민 650만 명 중에 300만이 비트코인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국민의 약 반 정도를 부자를 만들어버린 형국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영웅이라는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켈레 대통령 이걸 예상을 했을까요? 아마 도박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이 도박이 적중을 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관련한 이 세계적인 지금 그 토픽감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저러다가 또 떨어지면 또 나가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박 신화를 썼습니다. 네. 자, 가상화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가상화폐 피해자들에게 범죄자들의 이 가상화폐를 팔아서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들이 이제 이더리움 관련해 가지고 해킹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기소가 되면서 법정에서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됐는데 이 지금 경찰에서 이걸 압수를 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매각을 해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배분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첫 재판에 사실은 압수품을 매각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배분해라라고 하는 사례가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코인에 관련한 이런 피해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번째 사례로 피해품에 대한 것을 압수했는데 이걸 배분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배분해라. 팔아서 배분해라라고 했는데 사실 올 1월 달에 이걸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니까 이제 비트코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개당 300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이걸 배분해라라고 해서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법원의 판결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한 2달 있다 팔았으면 이익 많이 남겼을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해서
매각 시점, 만약에 매도자나 압수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갚고도 남는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만약에 떨어지는 상태에서 배분이 적게 돌아오는 부분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될 시점이라 이렇게 봅니다. 네, 법적인 제도 정비,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가라앉았던, 좀 썰렁해졌었던 투자 바람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관련 입법과 제도적인 이 시스템 매우 부실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트코인 통장 9년 만에 자산으로 인정이 됐죠. 근데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장을 한 게 2009년도인데 대법원에는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재산 몰수가 가능하다 2018년 판례가 있죠. 9년 만에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구현한 가상자산의 일종, 사기범죄 대상이 되는 재산적 이익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립된 어떤 기판력 있는 이 판례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그 지난 정부 때도 비트코인 가지고 젊은이들이 네. 몰려들었는데 그때 한번 된소리를 맞았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도 뭐가 이제 들썩들썩 할 때마다 뭐 얼마 전에 뭐 의원도 네. 그 해서 뭐 문제가 김남국 됐었고요. 의원입니다. 뭐다 아는 김남국 건데요. 의원이고 또 뭐 돈 좀 벌어보려고 했더니 정부가 보호 안 해주냐. 2030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이게 관심이 있거든요. 네. 자,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특정금융거래법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그 관리를 하거나 감독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판력 있는 판례가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재산적 가치가 있다라고 했지만 이 법이 소위 보완해야 되는 미비점이 상당히 있다라는 네. 거죠. 재산적 가치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말씀하셨듯이 2030의 영끌족이라는 거 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주택이라든가 부동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2030들 소위 말하면 영끌족을 보호하는 이런 재산적 가치, 디지털 화폐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무형적인 재산이 아니라 유형적인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확립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집 가지고 돈 벌었고 누나 형들은 주식 가지고 벌었는데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도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도적으로 도움도 안 주면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네. 좀 귀 담아 들어야 될 그런 얘기인데요. 자, 또 하나의 화제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유럽의 몬테네그로 정부 간에 사법당국 간에 미묘한 신경전을 일으킨 사람이 있죠. 바로 가상화폐 가격 폭락으로 세계적 물의를 빚은 권도영 씨의 인도 문제입니다. 자, 어디로 갈 것인가 왔다 갔다 하던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에서 미국에게 이제 인도를 하겠다라고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에서 사실은 권도영 쪽에서 이제 항소를 한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전자 메일, 이메일로 보냈던 게 먼저다. 이제 이게 고등법원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로 권도영 측의 변호사가 한국으로 송환된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게 드러났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가면 이제 범죄가 너무 혐의가 커서 그래도 우리나라 젊은이인데 우리가 재판하고 우리 법에 따라 이 단죄를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권도영 씨 2년 전 자신이 만든 가상화폐 루나 그 사기로 지구촌 금융계를 들었다 놨다. 수십억 원, 뭐 수십 조 단위의 피해를 냈다. 뭐 이런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지금 유럽의 소국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습니다. 자, 고국으로 돌아와야 그나마 형을 덜 산다.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권도영 그 테라폼랩스 대표는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은 병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10개, 지금 8개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8개 형에 대해서 만약에 매 건마다 10년씩이라고 하면 8개면 8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년형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인데 한국으로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경합죄 중에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합니다. 네. 이게 이제 가중주의라고 하는 부분이기 가중주의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게 되면 또 장량 강경이라든가 피해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실은 유사수신 행위라든가 이런 사기 범죄에 있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무기형까지도 가능하지만
장량 감경이라든가 또 피해 일부라든가 이런 변제가 됐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는 좀 덜한 형의 감경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권도용 씨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권도용 씨 쪽이 미국 그 증권거래소에서 고발한 내용을 보면 이 스위스 은행에다가 약 1조 원대 1만 개 정도의 이 은닉을 했다. 이걸 현금화해서 스위스 은행에다 이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10,000개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국으로 반드시 송환을 해가지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송환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피해를 본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환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됐다고 하는 부분을 좀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법 체계와 또 우리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단순한 애국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권도영 씨가 미국으로 가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 최고 100년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 씨의 나이가 30대 초반이니까 뭐 이 감옥에서 늙어 죽으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최고 형량 문제를 좀 비교해 주세요. 네.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8개 혐의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뭐 증권 사기, 시세 조작, 금융 사기 이렇게 되면은 사실 100년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수사단에서 기소를 했죠.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지금 인터폴에 결국 적색 수배돼서 이제 의뢰가 돼 있는 건데요. 이 증권 사기, 사기 배임 5개 혐의로 최고 형량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분의 1 가중처벌을 하기 때문에 장량 감경형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무기징역형이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형의 감경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그래서 길을 쓰고 지금 권도용 씨 측에서는 한국으로 송환될 이런 어떤 요구 내지는 결정을 지금 몬테네그로 법원에 요청하고 있는 그런 지금 사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피해자들이 우선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혐의 자체도 미국은 지금 외국인이니까 지금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국 대선에 맞물려 가지고 권 씨를 희생양 삼는 그런 또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바이든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지금 계속 지금 그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유권자들을 향한 어떤 배보상 방안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결합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됐고 이미 그 권도영 씨 측 변호사가 결정적인 얘기를 했죠. 결과적으로 3일 정도 항소 기간이 끝나서 지금 한국으로 송환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피해가 있으면서 그런 28만여 명의 그 세계적으로 볼 때 피해자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있다고 하는 측면이다. 그리고 전 재산을 다 잃었다는 이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국으로 와서 그다음에 은닉한 재산을 찾아가지고 한국 피해자들에게 배보상을 해주는 방안. 이것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이고 검찰에서 정말로 치열한 이런 어떤 논리적인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파트입니다. 네. 자, 아주 뭐 열띠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 검찰과 법원이라고 해서 물론 권 씨에게 그렇게 손쉽고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권 씨의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인정이 되면, 즉 증권성이 입증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다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권으로 기소를 했어요.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확립이 안 됐습니다. 증권이냐 아니면은 그 화폐냐 이런 건데 권도영 씨 측에서는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고 있죠. 강력한 주장이 뭐냐면 화폐다. 이거는 바로 이 증권 그 사건을 처리하는 이 투자보장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면 무기징역형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냐 증권이냐 이것이 지금 권도영 씨를 갈림길에 드는데 만약에 이게 증권이하고 화폐로 된다고 하면 이게 이 보장법에 관련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서는 이걸 증권으로 이게 분류를 하는 게 미국과 똑같은 형태로 기소를 할 수 있고 유죄 취지로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나이를 떠나서 비트코인은 투자로서도 그렇고 이런 뉴스도 그렇고 공부를 좀 하면은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된 정책인 이슈는 내일 오전에는 5시 30분부터 다시 방송이 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